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했던 한 젊은 여성이 억울하게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특히나 시신 주변에 그녀가 아이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었는데 이 선물들이 널브러져 있어서 이 사건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죠.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1992년 12월 미국 펜실베니아주 랭커스터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던 크리스티 미렉. 그녀는 평소처럼 학교에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크리스마스 시기쯤 2주 정도 방학을 갖게 되는데요. 이날이 방학 전에 마지막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크리스티는 학생들에게 줄 선물을 챙겨서 집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항상 그녀는 아침 8시 전에 학교에 도착해서 반갑게 아이들을 맞아주었는데요. 근데 이날 이상하게 8시 30분이 되어도 학교에 오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던 크리스티였기에 교장 해리 군매는 그녀를 걱정하면서 수차례 전화를 걸었죠. 수십 통의 전화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해리는 크리스티의 가족들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그녀의 행방을 물어보는데 가족들도 모른대요. 그래서 혹시 학교에 오던 중에 무슨 사고가 났나? 하는 생각에 크리스티 집으로 향했죠. 그는 가장 먼저 크리스티 집 주차장을 확인해 봤는데요. 거긴 일단 그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해리는 그럼 집에서 문제가 생겼나 보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곧장 그녀의 집으로 향했는데 집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불길한 예감을 느낀 해리는 강도가 침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문 뒤로 이렇게 몸을 숨긴 채 조심스럽게 안을 살펴봤죠. 안을 보자마자 현관 앞에 쓰러져 있는 크리스티를 발견합니다. 범인이 아직 안에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해리는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온 후에 신고 전화를 걸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땐 범인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고 그들이 확인 결과 안타깝게도 그녀는 살해당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집에는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나 강도의 흔적은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당시 크리스티는 겨울 코트를 입고 장갑을 착용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크리스티가 집을 나서려고 문을 연 순간 범인이 그녀를 덮쳐서 현관으로 밀어넣고 범행을 일으켰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발견 당시 크리스티의 몸에는 수많은 구타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요. 특히 그녀의 턱은 가격에 의해 부서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하의는 벗겨져 있었고 정액의 발견됨에 따라 성폭행을 당한 후에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이 됐죠. 크리스티의 시신 옆에는 나무도마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혈흔이 발견되었어요. 아무래도 범인이 나무도마로 그녀를 수차례 내려쳤던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리스티가 범인에게 대항하면서 맞서 싸운 흔적들도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녀의 저항에도 범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크리스티를 폭행한 후 성폭행을 저질렀죠. 이후 범인은 크리스티의 옷으로 그녀의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자, 우선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먼저 이웃들과 그녀의 룸메이트 증언부터 확보를 하는데요. 크리스티의 룸메이트 메리 레스코는 자신은 항상 7시쯤에 출근을 하고 크리스티는 7시 30분쯤 집을 나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이날 아침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같이 출근 준비를 하고 먼저 집을 나섰다고 증언했죠. 메리는 별로 특별한 점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그녀가 그날따라 정신이 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그치만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을 챙겨서 바빠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범인을 보진 못했던 거죠. 다행히 크리스티의 이웃들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목격했는데요. 밝은 갈색이나 금발 머리를 가진 남성이 7시 20분쯤에 크리스티 문 앞에 서 있었고 그 남성이 흰색 자동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봤다고 해요. 결정적으로 7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크리스티 집 근처를 산책하고 있던 이웃은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죠.
경찰은 크리스티 몬과 아파트 카펫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검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용의자를 수색하기 시작해요. 경찰들은 용의자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일단 크리스티의 주변인들부터 탐문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경찰이 주변인들을 의심하는 데는 다이유가 있습니다. 그녀가 공격당한 시간이 7시 30분, 아침이긴 하지만 출근 시간대라 인적이 드물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이 시간대를 선택한 이유는 범인이 메리가 출근한 7시 이후 약 30분간 크리스티가 혼자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거든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메리는 7시에 출근을 하고 크리스티는 30분 뒤에 출근을 하니까요. 즉, 범인이 크리스티의 평소 패턴을 자세히 알고 있는 주변인이거나 그녀를 스토킹한 사람이라는 의미인 거죠. 경찰이 가장 먼저 의심한 건 크리스티의 남자친구들이었어요. 그녀가 사생활을 샅샅이 뒤져보니까 크리스티가 한 남성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녀가 남자친구를 담검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게 별명이에요. 그래서 그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말을 들은 메리는 어렴풋이 이 남자에 대해서 크리스티에게 들은 것 같다고 해요. 크리스티보다 20살 많은 남성이고 지역 트럭 운전사의 회장이라고 들은 것 같다고요. 또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했던 크리스티와는 달리 결혼에 큰 생각이 없던 남자친구로 인해서 두 사람이 자주 다퉜고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크리스티가 결국 헤어지자고 했다고 합니다. 남성의 정체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커져만 가던 그때 생각 외로 단검의 정체가 손쉽게 밝혀졌는데요. 크리스티가 살해당한 바로 다음 날 한 남성이 학교에 찾아온 거죠.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학교 관계자가 남성을 신고하면서 경찰이 확인해 봤는데 이 남성이 바로 크리스티의 남자친구 단검이었습니다. 그는 크리스티가 사망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이 자신이 유부남이라고 밝히게 되는데요. 덧붙여서 크리스티가 살해당한 그날은 나는 아내와 함께 버지니아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은 그 열박하다면서 DNA 검사도 받았는데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인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죠. 이후 경찰은 최초 목격자인 해리를 의심했는데요. 단순히 학교 선생님이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크리스티의 집까지 방문한 해리의 행동이 너무 과하다고 본 거예요. 하지만 해리 또한 DNA가 일치하지 않아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3년간 경찰들은 범인을 찾기 위해 1,500명에 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60명의 남성들에게 DNA 검사를 실시했지만 여전히 범인의 정체는 드러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되죠. 그러나 이 사건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티의 가족들이에요. 그들은 누가 그들의 딸과 여동생을 그토록 잔인하게 데려갔는지 왜 그랬는지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크리스티의 가족들은 크리스티 사건이 재조사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기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쵸. 사실 대중의 관심이 멀어지면 재조사의 기회 또한 잘 없을 거고 목격자도 찾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2007년 크리스티의 오빠 빈스 미렉은 국도에 광고판을 걸고 사람들에게 이 사건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고요. 또 2009년에는 페이스북 페이지까지 개설해서 크리스티를 기리는 한편 살인사건과 관련된 목격담을 계속해서 수집해요. 2016년 가족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경찰은 크리스티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경찰들은 발전된 DNA 기술을 이용해서 범인이 라틴계와 유럽 혼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범인의 몽타주를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했는데 1년간 사실 이렇다 할 제보는 없었어요. 그래서 답답해진 경찰들은 DNA 기술도 발전했겠다 하니까 이 방법이 떠올랐어요. 바로 GED 매치의 공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GED 매치란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관인데요. 최근 10년간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DNA를 검사하고
가계도를 추적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었어요. 여기가 민간 DNA 검사 기업 중 가장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어서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오랜 미제 사건들도 이 GED 매치의 도움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참고로 그 유명한 사건 있죠?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골든 스테이트 킬러 사건도 바로 이 방법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역시나 GED 매치 공조 수사는 크리스티 사건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로 범인의 이복 여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경찰들은 이 여성을 중심으로 펜실베니아주에 살았거나 살고 있는 친척들을 조사를 했죠. 이내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을 특정하게 됩니다. 남성의 정체는 49세의 레이먼드 로우. 레이먼드는 크리스티가 살해당할 당시 크리스티가 살았던 아파트로부터 불과 6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고 인근 클럽에서 인기 DJ로 활약을 하고 있었어요. DJ 프리즈라고도 불리는 이 남성은 80년대 후반부터 랭커스터뿐만 아니라 펜실베니아를 주름잡는 인기 DJ였습니다. 아침엔 사무실에서 일을 했고요. 아무튼 크리스티 지갑에서 이 클럽 티켓이 있었거든요. 이 클럽이 그가 활동하던 클럽이에요. 거길 그녀가 자주 드나들었던 거죠. 심지어 크리스티가 사망한 전날 20일 밤에도 친구들과 함께 이 클럽에 방문했더라고요. 정황상 레이먼드가 범인임을 유력한 상황에서 경찰은 보다 더 정확한 물증을 찾기 위해서 레이먼드의 DNA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레이먼드는 나는 크리스티 사건과 무관하다, 상관없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DNA 검사를 거부해요. 여기서 멈출 수 없었던 경찰들은 레이먼드가 일하는 회사에서 잠복을 하면서 때를 기다렸죠. 이를 알 리 없던 레이먼드는 평소처럼 일을 하며 물을 마시고 껌을 씹었는데 그가 쓰레기통에 물병을 버리고 껌을 내뱉는 그 순간 경찰들이 나타나서 이걸 회수해 가요. 경찰의 기지로 얻어낸 레이먼드의 DNA는 크리스티 몸에서 발견된 DNA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건 25년 만에 이루어낸 쾌거였죠. 2017년 6월 레이먼드는 크리스티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되게 됩니다. 사건 당시 레이먼드와 크리스티의 집이 가까웠음에도 레이먼드는 수사선상에서 오르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클럽이라는 공통점이 떠오르면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경찰들은 레이먼드가 크리스티를 클럽에서 만났으며 종종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줬을 거라고 추정을 했어요. 그리고 조사 결과 1992년 당시 레이먼드는 코카인에 중독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크리스티가 7시 이후 혼자였던 것을 알고 있던 레이먼드는 이 시간을 노려서 그녀를 성폭행한 후 살해했죠. 이후 레이먼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약혼자 모니카 월렌의 집에 가 잠을 자고 시간을 보내며 크리스마스를 맞이했고요. 아무 사실도 몰랐던 모니카는 레이먼드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난 후 모니카는 레이먼드가 살인한 그날 자신과 밤을 보냈다는 충격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2019년 1월 레이먼드는 크리스티 사건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빈스는 레이먼드에게 크리스티 왜 살해했냐 이렇게 물었지만 레이먼드는 미안하다는 말만 남긴 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크리스티를 살해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5년 만에 사건이 해결되나 싶었지만 2년 뒤인 2021년 8월 또다시 레이먼드가 재판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가 갑자기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심을 제기한 거였죠. 레이먼드는 크리스티와 자신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내가 인기 DJ여서 불륜이 들통나면 안 돼서 비밀 사이를 유지했고 사건 당일 아침에도 크리스티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분명 자신이 집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크리스티는 살아있었고 이후에 살해당했다는 겁니다. DNA는 자신이 성관계를 한 증거지 살해를 한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레이먼드는 끝까지 크리스티의 몸에서 나온 DNA에 너무 치중하니까 다른 증거들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도 않고 결국 진범을 놓치게 된 거라고 합니다. 또한 그는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과 자신의 인상착의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범인이 밝은 갈색 또는 금발이었다고 기억을 했잖아요. 근데 당시 자신은 흑발에 가까운 머리 색깔이었다는 거죠. 레이먼드의 항소심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며 그는 펜실베니아주의 한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크리스티는 어린 시절부터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위하고 아이들이 큰 꿈을 꾸게 해주기 위해 동기부여를 해주었던 선생님이었죠. 빈슨은 현재까지도 크리스티를 추모하는 페이스북을 운영하면서 그녀를 추억하고 있는데요. 레이먼드는 사건 당시 수사망을 피해가면서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자신은 성관계만 했을 뿐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레이먼드. 과연 그의 말은 진실일까요?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02년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켈리 코크란과 제이스 코크란이 결혼식을 올립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마을에서 함께 자란 소꿉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오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의 싹이 텄고 교내에선 소문난 커플이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식을 마치고 그날 밤 새신랑 새신부는 다소 위험한 약속 하나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둘 중 한 사람이라도 바람을 피우게 된다면 내연녀 혹은 내연남을 함께 살해하기로요. 좀 섬뜩한데 아직 20대 초반 청년들의 다소 가벼운 언약이었을까요? 이후 둘의 결혼 생활은 무탈했습니다. 특히 제이슨은 수영장 수리공으로 일을 했었는데 아내 켈리와 가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삶에 임했죠. 그러던 어느 날 고된 육체 노동으로 인해 제이슨의 허리에 문제가 생기고 만 것인데요.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 제이슨은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마리화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살던 지역에서는 마리화나가 불법이었던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은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미시건 아이언 리버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결심합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생 살던 고향을 떠난 켈리는 좀처럼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점차 외로움을 느꼈고 그 과정에서 선을 넘고 마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여러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명백한 외도였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녀는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자신의 외도 이유가 남편 제이슨이 허리를 다친 후에 부부 성생활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한 것입니다. 아내의 부정을 알게 된 제이슨은 처참한 기분이었겠죠. 몸도 아픈데 아내가 바람까지 피우다니. 이로 인해 그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결국 극단적인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제이슨은 켈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켈리가 없는 삶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생활이 지속되던 그때 켈리는 또다시 새로운 남자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불륜남은 크리스토퍼 리건. 공군 출신의 중년 남성이고 해군 함정 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켈리와 처음 만났습니다. 20살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빠르게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 두 사람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크리스토퍼 무릎에 문제가 생겨 공장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거죠. 결국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었는데요. 켈리는 그가 이사를 가는 것을 좀 반대했지만 그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제이슨도 둘의 불륜 관계를 눈치채게 되었고요. 부부는 이 일로 크게 다투게 됩니다. 그 끝에 부부는 최악의 결론에 치닫게 되는데 13년 전 신혼 첫날 밤 그 약속 기억하시나요? 서로 내연녀 내연남을 죽이기로 했죠.
바로 크리스토퍼 살인을 모의한 것이었습니다. 계획은 켈리가 크리스토퍼를 집으로 데리고 오면 제이슨이 총으로 살해하는 것. 이후 꼭 켈리는 크리스토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내일부터 집을 비워요. 내일 우리 집에 올래요?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로 가면 더 이상 못 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더 봐요. 다음 날인 2014년 10월 14일, 크리스토퍼는 아무런 의심 없이 켈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맛있게 먹고 진한 포옹을 나눴는데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포옹이 아니었어요. 크리스토퍼를 제압하기 위해 켈리가 잠시 빈틈을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그 신호를 보고 남편 제이슨은 조용히 등 뒤로 다가갔고 탕! 크리스토퍼 머리에 정확히 한 발의 총알을 발사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영문도 모른 채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요. 크리스토퍼의 시신 앞에서 부부는 일단 머리에 박힌 총알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인데요. 근데 총알이 잘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자 계획을 바꿔서 차라리 시신을 토막내기 시작합니다. 부부는 시신을 지하실로 끌고 갔고 그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몸통을 토막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 나눠서 담아요. 사실 사건 전날 이미 검색을 통해 유기 장소는 물색해 두었거든요. 바로 두 사람이 고른 장소는 인근 버려진 탄광지역, 카스피안 피트. 그들은 크리스토퍼의 차를 운전해서 장소에 도착했고 탄광 인근 숲 전체에 걸쳐 그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 외곽에 크리스토퍼의 차를 주차해 둔 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집으로 돌아오죠. 켈리와 제이슨은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평소와 다름없는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토퍼의 실종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게 된 것은 전 연인이자 친구인 테리 오코넬. 사실 그녀는 크리스토퍼의 이사를 도와주기로 한 상태였는데 약속 당일 그와 연락이 되지 않자 수상함을 느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하루 이틀 더 지나자 불안감에 휩싸였고 결국 2014년 10월 27일 경찰에 크리스토퍼 실종을 접수했습니다. 사건을 접한 경찰은 크리스토퍼가 강력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왜냐면 전직 군인 출신의 건장한 남성이 하루아침에 차량과 함께 실종된 게 이게 결코 흔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수사 직후 크리스토퍼의 차량이 집에서 약 6k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내부를 수색하던 경찰이 안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돼요. 노란색 포스트잇에 적혀있는 주소, 바로 켈리의 집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마지막 행적을 조사한 결과 실종 전 마지막으로 본 사람 역시 켈리라는 게 자명했습니다. 그렇게 켈리는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켈리와 제이슨 부부를 소환함과 동시에 자택에 들이닥쳐 수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집 안에서는 비산혈흔이 발견됩니다. 담당 형사는 이 피가 크리스토퍼가 총에 맞을 때 생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전자 기술로는 이 작은 핏방울에서 신원을 확인할 정도의 DNA를 추출하기는 어려웠죠. 결정적으로 크리스토퍼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 때문에 그가 단순한 실종인지 아니면 살해를 당한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켈리와 제이슨만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단 두 사람에게는 극명한 차이가 있었는데 켈리는 시종일관 너무도 평온하고 차분했고요. 반면 제이슨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경찰은 신문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지만 어쩐 일인지 이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요리조리 잘 피해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심증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경찰 또한 더 이상 이들을 묶어둘 수 없었기에 결국 부부는 풀려나게 됩니다. 2015년 3월 경찰의 의심 속에 조사는 증거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지 벌써 1년째. 그 사이 켈리와 제이슨은 경찰을 피해 인디애나주 호바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경찰도 답답할 지경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2016년의 어느 날, FBI로 한 익명의 제보가 걸려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요. 며칠 전 제이슨이 사망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의 아내인 켈리가 살해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20일, 인디애나의 911 센터로 다급한 켈리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신의 남편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이후 응급구조대가 급히 현장에 출동했지만 제이슨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켈리는 제이슨이 사망 전에 마약 성분인 헤로인을 주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다하게 주입이 되면서 사망한 것 같다는 그녀의 설명. 구조원도 켈리의 말을 믿었고 그렇게 제이슨의 사망은 단순 약물 과다 복용으로 간주되는 듯 했습니다. 물론 부검은 없었고요. 이후 켈리는 조용하게 제이슨의 장례를 치르고 또다시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이슨 친구 중 한 명이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수상함을 감지한 거죠. 평소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직접 FBI로 제보를 했던 건데요. 그러면서 FBI는 켈리에 주목하게 됩니다. 남편의 의문의 사망, 그리고 앞서 내연남의 실종 사건까지. 그 중심에는 모두 켈리 코크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제이슨의 시신을 발굴해서 부검을 감행하기로 한 거예요. 조사 결과 제이슨의 몸에는 예상대로 다량의 헤로인이 검출되었습니다. 치사량보다 굉장히 많은 양이어서 앞서 켈리의 증언이 사실인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제이슨이 사망한 결정적인 원인은 헤로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질식사였는데요. 즉 켈리는 남편에게 다량의 헤로인을 주사를 하고는 남편이 죽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그가 바로 죽지 않자 참다 못해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살해한 정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잔인했던 아내였던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낸 수사관들은 즉각 앞서 크리스토퍼 사건에 대한 재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골칫골이었죠. 우선 먼저 켈리의 전화기를 추적했습니다. 당시 새롭게 발견된 이 GPS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2014년 10월 14일 켈리가 크리스토퍼 차가 발견된 바로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부부 컴퓨터를 복원해보니까 다운받은 여러 장의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곳엔 웬 버려진 탄광 지역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경찰은 즉각적으로 그곳이 시체 유기 장소라는 감이 왔고 사진 속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근데 이러면 또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토퍼 시신을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근처 강 아래에서 흉기로 사용된 권총 한 자루를 발견해요. 경찰은 이를 기반으로 켈리를 살인과 시체 유기, 증거은닉, 살인 공모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켈리는 이미 도주 중인 거예요. 처음 경찰들은 행방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는데 여기서 켈리가 멍청한 실수 하나를 저지르게 됩니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자기가 서부에 있는 척 지인에게 거짓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더 똑똑했죠. 즉시 켈리의 전화기 위치를 추적하더니 그녀가 현재 켄터키주에서 은신 중인 게 파악됩니다. 4월 29일 도주를 하던 켈리는 결국 검거되었습니다.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여태 경찰들이 찾아낸 증거와 제이슨의 부검 결과를 들이대자 그녀는 크리스토퍼를 죽이자고 계획을 한 것도 그리고 살해를 한 것도 내가 아닌 남편 제이슨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은 제이슨의 협박에 못 이겨서 크리스토퍼의 시신을 유기하는 것만 도왔을 뿐이라고 하죠. 아니 그럼 남편은요? 그건 인정했어요. 크리스토퍼에 대한 복수였다는 설명. 이렇게 켈리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제이슨 살인에 대한 형량을 줄여준다면 크리스토퍼의 시신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겠다며 거래를 제안하기도 했죠. 결국 경찰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우선은 시신을 찾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요. 켈리는 장소를 찝어줬고 수색견을 동원해 집중 수색한 결과
마침내 크리스토퍼의 시신 일부가 발견됩니다. 또 다른 성과도 있었는데 이 살인에 사용된 총알과 크리스토퍼의 안경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머리를 제외한 다른 부위들은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죠. 자, 다시 켈리의 진술로 돌아와서 내연남을 죽인 복수를 위해 남편 제이슨을 살해했다는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경찰은 애초에 크리스토퍼를 죽이고자 한 것도 켈리의 생각이었을 거라 주장합니다.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굉장히 평소에 통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곧 법이자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크리스토퍼가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옮기자 그것에 분노해서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제이슨은 살인 계획에 별 수 없이 참여했지만 죄책감에 시달렸을 테고 두 사람이 호바트로 이사한 후에도 부부싸움은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웃들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졌고요. 한편 켈리가 남편을 죽인 결정적인 이유는 아마 그가 죄책감을 못 이기고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해버릴 것을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입을 막아버리려고 살해한 정황이었죠. 물론 여기까지는 경찰의 추정일 뿐 켈리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한편 크리스토퍼의 시신이 머리 외에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끔찍한 제보가 들어옵니다. 크리스토퍼가 살해를 당하고 며칠 뒤 켈리 부부가 갑자기 공짜로 음식을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했다는 것. 평소 켈리 성격을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메뉴는 버거였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부부가 만든 이 패티의 맛이 일반적인 것과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조합해본 이웃들은 그때 버거 패티가 혹여나 크리스토퍼의 인육으로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게 되죠. 하지만 켈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오해라고만 일축했습니다. 이 진실 역시 켈리만이 알 뿐입니다. 2017년 5월 켈리 코크라는 크리스토퍼 살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종신형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크리스토퍼 살인과 남편 제이슨의 살인을 저지른 주가 각기 다른 곳이라서 재판도 각각 다른 곳에서 2번 받았다는 점이요. 그래서 켈리는 인디애나주에서 제이슨 살인 혐의로 추가 6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종신형에 65년형까지 더하면 그녀가 사회로 나올 확률은 극히 적어 보이는데요. 그녀는 현재 교도소 안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에서는 이 악마 같은 여성이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갇혀 있다는 반응이죠.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